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풍들이 어떠한 피해 특성을 보였는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업 모델이 이 태풍을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모델의 예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기후변화 학회이다 보니까 이제 한번 과거 태풍의 발생 추이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발생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51년부터 2019년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1951년부터 2019년까지 태풍, 특히 이제 북서태평양상에서 발생한 태풍을 보면 연평균 발생한 태풍 수는 26개 정도가 됩니다. 1년 동안에 한 26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연평균 3개 정도 됩니다. 3.1개 정도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증가 감소 추세를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70년 기간인데요. 70년 동안 발생 태풍 수나 영향 태풍 수가 모두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긴 한데 이거를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면 또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는 증가 감소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는 태풍이 증가했고요. 90년대에 또 감소했고 2000년도 1950년도에 증가했고 60년도 감소, 70년도 감소, 80년도에는 또 다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90년도랑 2000년대에는 감소하다가 또 2010년대에는 다시 또 증가하는 패턴으로서 증가 감소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생 태풍 수와 영향 태풍 수는 대체적으로 같은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일부 반대 경향이 나타나는 그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온난화가 되면서 태풍이 많아지지 않을까 흔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시점을 기준 잡아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0년도에 조사를 했으면은 태풍은 증가한다고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와서 또 조사를 하면 태풍은 또 감소한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태풍 발생 빈도와의 뚜렷한 연관성은 찾기가 아직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해수면 온도랑 태풍 발생 추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노아에서 저희 노아 웹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1951년부터 2019년까지 북반구 7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는 것은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니까요. 7월부터 10월까지 해수면 온도의 아노말리 기준이 되는 기간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의 평균. 그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해서 아노말리를 봤더니 결국 1980년대 이후에는 북반구의 해수면 온도가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되어 왔는데 태풍의 발생 수는 거의 발생 빈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추세가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후변화와 태풍의 그 발생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특히 해수면 온도와도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면 태풍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발생한 태풍은 이제 지금 70년 평균이 26개였는데 2019년도에 작년에 발생한 태풍은 29개로서 좀 많았습니다. 특히 영향 태풍은 70년 평균이 3개였는데 한 번도 영향을 준 태풍, 작년에는 7개나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반도에 그 태풍이 많이 왔던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기상청에서 태풍 예보를 무난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태풍이 왔음에도 큰 비난 없이 잘 넘어간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을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한 분류 기준은 2006년 박종길 등이 이제 제시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을 5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서해로 북상한 다음에 서해안으로 상륙하는 그런 패턴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나스와
닝닝, 작년 태풍에서는 다나스와 닝닝이 그런 태풍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형 2는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그 형태인데요. 작년 태풍 중에 미탁이 거기에 해당됐고, 그 다음에 유형 3은 그냥 서해로 북상하다가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고 바래만으로 쭉 북상해서 올라간 게 유형 3인데 레끼마가 그 형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4는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에 상륙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으로 통과하는 태풍 그 유형 4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5는 동해를 따라서 북상한 태풍. 그래서 작년 태풍으로는 이제 크로사와 프란시스코가 요 유형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5가지 유형이 모두 다 나타났다. 모두 다 나타난 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나스를 보면 비가 좀 많이 내렸던 태풍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태풍들을 이제 우태풍하고 풍태풍으로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우태풍은 이제 비가 많았던 태풍이고 풍태풍은 이제 바람이 강했던 태풍인데 특별히 분류하는 기준은 1989년 박과문이 발표한 그 기준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기준은 이제 수렴대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종간적으로 수렴대가 존재해서 많이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간적인 어떤 그 상황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우태풍으로 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수렴대가 존재하지 않아서 바람만 강했던 그런 태풍은 풍태풍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나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있었던 태풍인데요.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전면에 수렴력이 뚜렷하게 존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1140mm. 과거에 계신 분들은 뭐 작년에 태풍 많은 비가 내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결국은 태풍 전문에 수렴대가 존재했었고 특히 태풍이 제주 부근에서 되게 느리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수를 많이 뿌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48시간 누적 강수 분포도인데요. 제주 지역에 많은 강수를 뿌렸습니다. 바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태풍이니까 바람이 강한데 이제 그러니까 강수량에 비해서 바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태풍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보면 수렴대에 의한 구름이 이렇게 태풍 전면에 수렴대에 의한 구름이 이렇게 발생한 걸 볼 수 있고요. 850헥토파스칼 수렴 컨버전스 차트에서도 수렴 차트에서도 강한 수렴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태풍이 오기 전부터 태풍으로 인한 많은 강수가 올 수 있는 종간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상 차트로 한번 태풍의 이동을 한번 따라가 본 건데요. 태풍이 보시다시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동해 갔습니다. 이건 실황입니다. 그러니까 00UTC 분석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실황 그러니까 모델이 예보한 결과가 아니라 실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북상을 하다가 서해를 따라 북상을 하다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로 상륙한 그런 태풍이 되겠고요. 중심 기압은 한반도 주변에서 990에서 998로 약화가 된 태풍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수가 제주 부근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쪽에 많은 강수가 내린 패턴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 차트를 보면 이제 태풍이 지나갈 때 많이 나타난 현상이 이 태풍이 500 차트에서는 그 기압고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기압고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태풍이 여기 있는데 가다가 기압고를 이렇게 탑니다. 타고 기압고를 타면 급격하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태풍이 기압고를 타고 이동한 전형적인 태풍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요거는 700 그 T-TD 700 습수 그 차트인데 결국 이제 700에서 T-TD가 여기 이제 색깔이 칠해졌다는 것은 T-TD가 작다. 결국 이제 수분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까지도 그 상층까지도 아주 수분한 지역이 이렇게 나타났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 고습수 영역이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열선도 상에서도
T-TD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T-TD가 붙어 있다는 건 대수빈한 지역이거든요. T-TD가 붙어 있는 지역이 이거 제주랑 부산에 보면 그 상층까지 높게 나타나 있어서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반적으로 수분한 그런 종간적인 상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강수 피해를 입힌 그 태풍이거든요. 특히 제주도랑 동해안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107년 태풍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도 마찬가지로 우태풍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태풍 전면에 수렴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800 그 컨버전스 차트에서도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이제 수렴력인데 수렴력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20분을 준비했는데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나스와 루사가 둘 다 이제 우태풍이었다라는 걸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경로도 비슷했고 제주도랑 그 다음에 동해 쪽에 많은 강수를 내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풍 링링은 수렴대가 없어서 풍태풍의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강수량은 좀 약하고요. 이게 강수량 차트인데 강수량은 약하고 대신에 이거는 이제 순간 최대 풍속을 보여주는 건데 서해안 쪽으로 많은 강수가 많은 그 강한 강풍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지금 구름대가 있긴 하지만 이건 수렴에 의한 구름대가 아니라 상추근으로 보여주고요. 비교랑 관계없는 구름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800 수렴도에서도 이제 수렴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 태풍은 수렴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풍태풍, 실제로 바람도 강했던 태풍이었고요. 한반도가 태풍의 오른쪽 위험 반경에 놓여 있어서 결국 그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링링이 작년에 일어났던 태풍 중에서 가장 강한 태풍입니다. 그래서 같은 링링하고 비슷한 태풍이 2002년, 12년 볼라벤인데 역시 서해상을 따라 이렇게 북상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해에서 강풍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태풍을 다 그런 비슷한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볼 때 결국은 가장 강한 태풍은 링링이었고 가장 비를 많이 내린 태풍은 다나스, 그 다음에 가장 약한 태풍은 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가장 태풍 역시 풍태풍인 링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예측성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얼마나 태풍을 잘 예측했는지를 한번 봤는데 작년에 모델들이 태풍을 잘 예측했습니다. 비교적. 그래서 아무런 비난 없이 잘 이제 넘어갔습니다. 태풍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이 실제 태풍의 위치입니다. 태풍이 이제 상륙했을 때 위치를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게 초기 분석장입니다. 요게 실제 태풍의 위치였습니다. 12시간 전에도 거의 비슷하게 태풍의 위치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12시간 예보한 결과고요. 이거는 96시간 전이니까 4일 전이에요. 4일 전에도 거의 실험하고 똑같은 위치의 태풍을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4일까지는 예측성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4.5일 전 예보에서는 태풍 위치가 완전히 틀어져 있죠. 그래서 예측성은 4일이었다. 다나스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링링 같은 경우에도 이게 4일 전 예보인데 거의 처음 실황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4일 전에도 모델이 예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시간에는 이렇게 태풍 위치가 틀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측성을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링링도 4일 정도의 모델 예측성을 보였습니다. 제일 태풍을 잘 예측 못한 게 프란시스코였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태풍의 위치였고 12시간 전에 괜찮았습니다. 24시간 전에 괜찮았고요. 그런데 36시간 전에 벌써 이렇게 태풍의 위치가 틀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볼 때 결국 모델이 안정적으로 태풍의 예측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이제 날짜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다나스와 링링은 4일 전부터 예측성을 보였습니다. 크로사는 5일 전부터 굉장히 양호하죠. 근데 프란시스코가 하루 전, 그러니까 하루 전 예보까지는 괜찮은데 이틀 전 예보에서는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모델이 3.3일 정도의 예측성을 보였다. 이 말은
3일 정도 예측해서는 모델이 태풍을 정확하게 예보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데 같은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봤는데, 유형 1은 전반적으로 태풍 예측성이 좋았습니다, 4일로서. 그런데 유형 5는 크로사는 5일 정도 굉장히 태풍 예측성이 좋았는데, 같은 유형 5인데도 프란치스코는 예측성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프란치스코가 제일 약한 태풍이었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강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트랙을 가기 때문에 종간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트랙을 보여주는데, 태풍이 약할 때에는 오히려 종간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종간장의 변동함에 따라서 이 태풍 예측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란치스코가 그런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태풍 경로에 많이 영향을 주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태풍이 이제 과거 태풍 예측이 많이 빗나가는 그런 프란치스코는 그런 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결론은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태풍 예측성이 작년에는 그래도 무난했다. 하지만 약한 태풍인 프란치스코는 종간장의 영향을 받아 많이 흔들리면서 예측성이 좋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은 있으신가요? 네. 혹시 예측성 하실 때 그 태풍들이 한 도메인에서 누가 문제가 나타나면 날짜를 70케이스들이 예측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프란치스코 보니까 그 날짜 70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다른 태풍의 상호 영향을 받으면 예측성이 떨어집니다.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더 떨어지게. 네네.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과 코멘트가 동시에 공존하는 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태풍을 비가 더 많이 오는 태풍,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더 많이 오는 태풍으로 분류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떤 태풍이 올라올 때 실제로 비에 의한 피해냐 아니면 바람에 의한 피해가 더 클 것이냐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분류 자체도 어느 정도 그 객관화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 우리가 감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만약에 디지털화해서 뭔가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네. 과연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류하고 앞으로 예측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혹시 이 분류를 할 때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신지. 좋은 의견이셨고요. 사실 이제 저는 예보 이제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태풍 예보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수렴대를 위주로 그거를 이제 본 건데, 그거는 뭐냐면 종간적인 패턴이 일단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패턴이었냐, 그러면 태풍이 트리거가 돼서 더 많이 비가 올 수 있다는 건데, 그것도 분명히 일리 있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태풍이 얼마나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이동하면 또 강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처음 연구라서 일단 수렴대 위주로 많이 판단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자동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청도 이런 태풍 예측이나 모든 예측을 다 자동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요소로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